먼저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전격 입당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입당 효과는 본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좀 올랐지요. 입당 이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 32.3% 그리고 35.3%로 이재명, 이낙연 두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5.4%포인트 올랐는데 그동안 정체 상태였다가 이렇게 오른 걸 보면 아무래도 입당 효과가 좀 있지 않은가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윤석열 후보 32.3으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이재명, 이낙연. 특이한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8%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입당 이후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고 2.3%포인트 상대적으로 빠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 윤석열 후보 밖에 있을 때는 최재형 후보가 좀 덕을 본 것 같았는데요. 다른 조사도 하나 볼까요? P&R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요. 여기도 역시 윤석열 후보 35.3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남 실장,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당 효과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예. 그동안 사실은 지지율 정체 또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웠지만 예. 사실 정치권 주변을 맴돌면서 지지율 또 답보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장사다. 예. 지지율 밑에 버티는 장수 없거든요. 윤석열 총장도 이미 얘기했듯이 11월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결선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예. 이번에 결국은 지지율 퇴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전격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입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지지층으로부터 좀 뭐랄까 안도감을 좀 주게 되고 이제는 좀 보수 야당 국민의힘의 울타리 속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맡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까 아니면 반대로 내려갈까 그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른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입당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래 보수 지지자들은 뭉쳤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다른 분은 설명 안 하는데 사실은 저기에는 또 김경수 전 지사의 판결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저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그 전주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이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정부나 이렇게 인식을 높인 게 고스란히 야권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던 윤석열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몰렸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 지지율대로 진짜 계속 탄력을 받아 갈 것이 하는 건 또 별도예요. 왜 그러냐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되면 마음을 걸었던 이른바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탄력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당과 관련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준석 대표 당에서 만났는데요. 왜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입당 선언을 했을까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준석 대표와 함께 뒤에 있는 백드롭에 이렇게 배터리 잔량도 채우고 그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이 세레모니성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스티커 붙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직접 붙여보겠습니까? 제가 이게 저희가 두 칸인데
크기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래도 총장님도 좀 빅사이즈시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성범 의원, 네. 저 배터리를 다 채워버리면 이제 더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대목인데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도 나중에 보니까 배터리 하나는 다 채웠는데 예.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는 배터리 아예 하나가 더 있다. 예. 다시 말해서 저 하나는 다 채웠고 배터리끼리 연결하겠다. 또 다른 이런 배터리다? 또 배터리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대목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버스가 다 이제 완성된 거잖아요. 예. 뭐랄까 비빔밥에 당근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예, 예. 다 좋은데 저기 아시는 대로 왜 저렇게 윤석열 후보가 급하게 모양이 안 갖추지게 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당을 저렇게 급박하게 준비 안 돼서 들어와서 저런 형국을 취했을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표가 없다 그러면 좀 조율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뭐 입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만 밝히고 입당 행사는 대표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왜 저랬을까?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원래는 2일 날 오늘 입당하기로 양쪽이 이야기 돼 있었는데 그게 그랬다고 먼저 그러더군요.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윤석열 후보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언론에 먼저 샜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흘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오해가 있었던데 제가 볼 때 모양은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 보자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보면 당을 뭐 기세 좋게 대표 없는 상황에서 접수하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이나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당대표와 젊은 당대표와 지지율 1위의 유력 후보 간에 저 감정의 텀이 좀 생긴 것은 여권 전체가 안 좋다. 적어도 며칠 전에 했던 그 치킨집에서의 회동, 뭐 정치 선배니까 배우겠다. 이런 약속이나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이 많이 깨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페이지를 넘겨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자, 윤석열 후보 입당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이준석 대표가 없는 날 갑자기 입당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날 이준석 대표는 지방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없었습니다. 휴가 기간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두 지도부가 당에 없는 날을 마치 고르기라도 한 듯이 윤석열 후보 입당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몰랐던 모양이에요. 지방 갔다 올라오는데 버스 안에서 입당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도 그거는 좀 상당히 놀랐다. 섭섭했냐 그랬더니 뭐 섭섭하기도 전에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윤 총장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았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님하고는 어떤 뭐 교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난 그 일요일 날 그 회동 이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저 지방 일정을 저는 오늘 몰랐고 입당과 관련된 또 뭐 또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뭐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사실
뭐 유출의 경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귀책 사유가 어디인지 갖고 이제 좀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조금 약간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사전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전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 예. 지방 간 것, 원내 지도부 없는 것 모르고 입당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알고 했죠. 없는 거 알고 했다면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에 의하면 일종의 약속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섭섭함인데 그게 당에서 흘러나갔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이럴 때 이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인사할 때 미리 그 조각이 나갔다고 해서 취소시켜버리는 게 있지만 예. 약간 윤석열 스타일을 그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예. 여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조금 더 해석해 본다면 예. 신주류의 현재 지도부에 대해서 내가 윤석열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신주류라고 하는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는 당내 사람들과 윤석열 체제에 대해서 양말 견제구도 좀 날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또 그런 반면에 룰이라든지 이런 세팅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주도권을 쥐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예. 전격적으로 이걸 할 때만이 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과 2-3시간 전에 결정해서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그래서 윤석열 스타일을 한번 보여준 거죠. 아까 어떤 분이 당을 접수한 것 같다고 그러셨죠? 정기남 실장 그러셨던가 신성범 의원이 그러셨던가. 모양새가 그렇게 예. 보였다 이거죠. 꼭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표지만 내가 보스야 이런 것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요? 최소한 이준석 대표의 동선이나 의향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무시했다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당 대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다 이거죠. 누구 말 휘둘리지 않는다. 나 윤석열은 누구 말로 휘둘리지 않고 대표도 뭐 이런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정치적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그전에 아시는 대로 40명의 현역 의원들이 입당 촉구하는 서명도 하고 또 70명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이 서명하는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당을 나쁘게 표현하면 좀 장악하듯이 이렇게 들어온다. 기세당당하게 이 당은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전격 입당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대표 없을 때 나 혼자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전에 김종인 위원장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입당 급할 거 없다. 그렇죠.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건 그거고 나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위원장은 김종인 두 사람을 끝없이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네. 아니, 김종인 위원장은 11월 달에 들어간 게 좋다. 내가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은 내가 원로로서 청취하겠지만 결정은 내가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급하게 입당하시고 나서 31일 날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선생님의 의견과 다르게 먼저 입당하게 됐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렇습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정혁진 변호사는 전격적인 입당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일단은 그 대표의 부재를 몰랐어도 문제, 알았어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은 거의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세레모니를 할 때 그림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 먹었다고 할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지만 윤석열 총장한테도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어설프다. 윤석열 스타일이 아마추어 스타일이냐. 그다음에 이게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치밀한 계획, 마일스톤이 딱딱딱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굉장히 즉흥적이다. 그다음에 또 뭐까지 생각이 나냐면 애당초 처음에 이동훈 전 대변인 건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모여지면은 조금 저 양반이 이제 그 팀에서 그 캠프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사실은 들면서 다행히 이제 컨벤션 효과와 제 생각에 이제 벽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은 뭐 대폭 올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조금 뭐 걱정이 된다고 할까 어설프다고 할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기남 실장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치맥 회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뭐 윤석열 후보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좀 많이 꽃과 압박성이 맞대어줄 많았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주도권, 소위 이니셔티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여의도 프로토콜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른바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만 검찰총장식 입당도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당내에 들어가서 끌려가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후에 당내 주도권 다툼을 예고하는 어찌 보면 좀 불협화음이 연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성범 의원 혹시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당 내에서 갈등이나 충돌이나 긴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여러 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하나로 보는 거고 원오버 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적극 지지자층에서는 원오버 댐이 아니라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가장 유력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주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미 신뢰가 많이 좀 금이 갔다는 사실 좀 지적하고 싶고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그 경선 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 날 현재 13명인데 9월 15일 날 8명으로 줄인다는 것 외에는 10월 달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4명이나 5명으로 줄일 것인지 안 정해져 있고 결선 투표를 민주당처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 정해져 있어요. 이런 많은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경선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중지하고 나중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당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 간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정격 입당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것도 짚어봅시다. 김두수 총장, 만약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기로 했다면 누가 코치를 했을까요?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 제가 볼 때는 그 캠프에 최근에 간 그 국민의힘 그 지역위원장들,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그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지금까지 밖에 있을 때의 그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과 최근의 후보의 움직임이 다른 경우에는 캠프를 확대했거든요. 그 여의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고 그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아까 뭐 지지율 문제도 있었지만 줄리라고 하는 백화 문제를 통해서 논란도 많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논란이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좀 결집시킨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이 금요일쯤 이 전격적인 걸 해서 지지율이 더 이상 하락할 때 들어갈 수는 없다. 여기서 한번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절박함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내려갈 때 들어가는 거와 한번 치고 올려서 들어가는 거의 차이인데 그걸 좀 더 당겨서 이번에 판단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혁진 변호사 지금 왜 금요일 날 서둘러서 입당했을까가 초점이 아니고 네네. 왜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입당했을까가 이제 초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정말 몰랐던 것 같고 왜냐하면 사전에 분명히 연락을 안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인데도 굳이 뭐 섭섭함을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긴장감,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것 이런 게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김두수 총장님하고는 생각이 좀 틀린 게 어드바이스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청법에 그 규정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만 해도 검찰청법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정점에 검사 동일체 원칙의 정점에 누가 있느냐? 총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드바이스를 해도 그거는 어드바이스라기보다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감히 누가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치인 역할을 하시려면 밑에 있는 사람들 옛날 이제 검찰총장이 부하들 이렇게 부리듯이 하면 안 되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두루두루 들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금요일 날 대표가 더군다나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입당한 것은 저 같은 정치 무대한이 봐도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어린 그런 스타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이제 뭐 그게 실수일지 또 절묘한 안수였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전격 입당한 윤석열 후보, 당내 인사들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당내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고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동안 그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그 변화와 이런 그 혁신을 해 오셨지만 이 비상식적인 정권이 다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 역사적인 그 사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기존의 어떤 그 이념과 정치 철학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더 기존의 그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지 않고 또 좀 생각이 다소 달랐던 분들에까지도 그분들의 그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이런 생각, 그거는 뭐 사실은 총장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길이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길입니다. 모든 거를 던지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명예고 뭐 인간관계고 다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 나라 걱정을 해서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적인 광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큰 오산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이 전 또 지켜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제가 사법 처리를 해봤고 정말 뭐 검사로서의 숙명입니다만은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결심하기까지 고뇌가 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 정치를 특수부 검사로서 정치인들 수사도 많이 해보고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 2명을 사법 처리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분이니까 얼마나 뭐 정치의 속살도 윤 총장, 윤 후보 본인 입장에서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대통령을 조사할 때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도 광범위하고 조사했을 테고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서 저희도 여의도 생태에 대해서는 윤 총장 자기가 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윤석열 후보. 앞으로 이제 안팎에서 검증을 많이 받게 될 텐데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발언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식품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얼마 전에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했을 때 주 120시간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인터뷰 때 또 이런 얘기를 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정식품 그거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프리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프리드만을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데 그 프리드만의 생각은 먹으면 병에 걸려서 죽는 식품이라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해서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이다 이렇게까지 평을 했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단속 지시가 막 대검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일선총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제 프리드만의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딱 나와요. 이런 거 단속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이라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 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예를 들어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를 들면 햄버거 뭐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반서민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좀 어이없는 얘기고 예를 들면 햄버거를 파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과도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저소득층에서는 그보다 훨씬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그거를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매경 인터뷰 때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다 형사 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 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평소에 가졌다. 예, 자,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좀 남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한 거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우리가 그 인터뷰 들어봤는데 해명 쪽 그리고 저 발언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선택할 자유라는 책 계속 예. 들고 있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저는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자유가 있으려면 선택의 대상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비유는 굉장히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건범죄 단속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강하게 형사처벌을 하는데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보건범죄 단속법 규정에 의하면은 무허가, 위변조가 된 그런 그 식품들을 갖다가 부정식품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예. 경우에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그다음에 매출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식품에 대해서 뭐 비유를 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윤 총장은 내 말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정치인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뱉어진 이상 그건 더 이상 자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은 애당초 신중하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검사로서의 아직 탈색이 덜 돼 있다.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지만 저보다 어린 판사 검사들 만나면 판사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 네네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결정권이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아직도 검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말은 그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정치인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정의남 실장, 프리드만도 부정식품을 선택 기준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겠죠. 선택할 자유를 얘기한 것이고 또 그 유승민 의원이 지적했나요? 제가 뭐 경제학 지식은 짧습니다만 프리드만은 또 저소득층의 복지 정책의 또 중요성도 일가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한 면만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본적으로 이 대선 후보에게 어떤 그 요구되는 국정 운영 능력이랄까 역량 이런 게 정말 하루아침에 과외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지금 주 뭐 120시간 노동 문제라든지 오늘 또 부정식품 문제라든지 또 뭐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이게 뭐 거의 매일 하나씩 터지게 생겼어요. 어찌 보면 뭐 거의 움직이는 화약고 아닐까 싶은데 거의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매일 윤석열 아마 대변인 논평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 좀 대단히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문제에서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하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되는 거냐? 뭐 사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없는 사람이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거잖아요.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을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람들에게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역시 가관이다는 거예요. 이른바 국민들의 건강, 안전, 생명, 환경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규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본다면 지금 구시대적이면서도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지금 발상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란이 됐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소위 불량식품 문제는요. 4대 사회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 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하루하루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인가 뭐 여권의 어떤 후보 박근혜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요. 자, 여야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정치권 반응 들어볼까요? 윤석열 총장님의 그 부정식품 발언이 오늘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어요. 뭐 개별 주제의 어쨌든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명성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그 부정식품 발언이라는 걸 저도 아직 자세한 워딩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 측에 잘 해명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했군요. 신성범 의원. 윤석열 후보의 발언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뜻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런 데까지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받는다까지는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불량식품이라는 것, 50센트 햄버거와 5불 햄버거에 이런 언급으로 가니까 결국은 남는 거라고는 가난한 사람은 질 낮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굉장히 자유방임유지적 선택의 논리를 강조하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이 말인데 정치인의 말이 아직 안 됐구나. 우리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직설적이잖아요. 직설적이라 하면 시원한 맛이 있다고. 저 우리 거침없다. 윤석열 후보는 거침없다. 좋은데 이게 또한 정치인의 말은 약간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 중의적이어야 되는데 좀 그런 뭐라 그럴까 너무 직설적이고 해서 상처 주는 그런 형국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이런 형국 아닌가. 그래서 좀 조심은 정치인이 된 이상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김두수 총장 지금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지율 높게 나온다는데 뭐. 그거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줄리 같은 경우에도 야권 사람들의 결집을 가져오거든요. 그 논란 자체가.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또 진영적 지지가 있고 그 진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뭉치는 것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제되거나 정치적으로 잘 훈련되고 단련된 말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평소 생각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면 저렇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니까 한 나라를 과연 저런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거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뭐 120시간도 그렇고 밀란도 그렇고 또는 뭐 세금 걷어서 나눠줄 바에야 뭐 아이 걷지를 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인으로의 어떤 기본 자질, 기본적 어떤 철학 이런 거에 부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간에서 좀 비유가 그렇지만 남자 박근혜다 이런 비유까지 나오는 겁니다. 정기남 실장이 아까 지지율이 장사라고 했죠. 네. 어떤 패널이 지지율이 깡패라고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표현이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뭘로 바꾸면 좋을까 했는데 지지율이 제가 장사. 깡패라고 하려다가 방송 용어상 장사로 바꾼 겁니다. 지지율이 장사. 그게 딱 좋네. 네. 예.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면 그전에는 여권에서 계속 공격을 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벼르고 있는 후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당내 주자들의 견제도 이제 본격화하겠지요. 일단 원희룡 지사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제주도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이재명 지사 들으라고 한 얘기 같기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그건 따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유승민 후보는 신비주의 베일을 벗으면 지지율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또 최재형 후보까지도 견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도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유승민 후보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윤 총장과 최 원장 이 두 분의 경우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돼서 왜 되겠다,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을까? 이제 8월 말쯤 경선이 시작되니까요. 네. 경선이 시작되면 정책과 도덕성 검증이 아주 치열하게 될 거고 저는 경선은 뭐 치열할수록 당당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뭐 제가 신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 베일이 벗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지지율은 출렁거릴 거다. 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네네. 국민의힘에 12분인가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정도 되는데 네. 어떤 분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일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재형 전 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전 총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강점이 뭐냐면 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 심지어 부인까지도 지금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게 한 8알은 그 힘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 그 만나본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굉장히 보스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약점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최재형 원장은 굉장히 차분하면서 그다음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또 이제 판사와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항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떤 후보를 제일 신경 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최재형 후보겠죠. 근데 그래요?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직면했느냐. 그 지지율과 상관없이 한번 보시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문재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만 똘똘 모아서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 중 한 사람이 된다고 치면 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는 결국은 내년 3월 이후에 5월 달 이후에 내년 5월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특히 미국과 중국 이런 패권 경쟁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한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목에서 결국은 미래 비전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추석 이후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결국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판사와 검사 30년의 법조인 경력 갖고 과거만 재단하던 분들이 과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은 뭐가 될까. 이 대목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갈라질 거라고 봐요. 승부가 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신성범 의원 실제로 지금 뭐 친윤계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 이렇게 좀 줄을 섰다 이런 표현은 약간 신뢰될 것 같고 지지하는 쪽 그렇게 맞나요? 대세를 이야기할 정도
되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4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70명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이 이미 입당이 예고돼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입당 촉구 성명서를 낼 정도라면 이미 당내에서는 굉장히 세력이 부식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앵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7년도에 기억나시 신한국당 그때 구룡. 그때는 현역 의원들이나 위원장을 잡으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세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이 좀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론이 아까 말한 장사라고 지지율이 장사라고 지금은 다들 거기 한 방향으로 쏠려 있지만 어떤 또 방향이 틀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또 개미집처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당원들 자체나 일반 여론도 옛날처럼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숫자가 많다고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기남 실장 이렇게 경선 치러보시면 실제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고 세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파워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던 얘기처럼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50%까지 육박했던 지지율이 10%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그 후보의 이른바 신뢰감 또는 정책 비전, 그다음에 이것을 두툼하게 해주는 게 저는 당내 세력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민주당 경우만 하더라도요. 이게 여론조사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인단 투표가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변은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두수장님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입당을 서두른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결국은 입당을 앞당긴 얘기도 됐을 것 같아요. 들어오기만 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딱 모아놨으니까 당 내에서 제1 세력 차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가 제가 보면 한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력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그 세력의 대표성으로 후보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어쨌든 국회의원을 하든 단체장을 하든 그것에 업적을 내서 성과를 내서 뭔가를 보여준,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그 전에 뭐 세력이라면 이제 DJ라든지 YS라든지 정치적 큰 세력을 띠고 예를 들면 뭐 박근혜 후보도 그게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개인기입니다. 가장 개인적 능력이나 이런 걸 보여줘서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자기 세력은 없는데 국민의힘 자체에 어떤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왔는데 여기에 가장 그 국회의원들이 많은 수가 들어오라 그럴 때는 이제 세력을 딱 잡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게 문재인 정부와 싸운 이미지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는 이제 개인기는 지금 뭐 앞뒤 아까 토론 속에 나왔지만 굉장히 지금 리스크로 오히려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지 성명이나 이런 거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예. 자, 원희룡 제주지사 출마 선언하면서 지사 사퇴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내 가슴속 제주. 오늘 처음으로 불러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결심할 때까지 많이 망설이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예, 상당히 감성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 출마하면서 이제 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공직윤리 얘기하고 양심상 지사직을 겸직하는 것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 공직을 책임이 아닌 누리는 권세로 생각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냥 그만두는 것이 만사냐. 책임감이 있고 유능한 공직자라면 공직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들 생각 궁금한데 정혁진 변호사. 네네.
지사를 그만두는 것, 계속 하면서 하는 것,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도지사는 행정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많은 도민들에게 큰 영향이 미쳐지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을 때 즉각 대응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원희룡 지사야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뭐 큰 그런 건 없겠지만은 마음은 누가 봐도 콩밭에 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사는 커다란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경기도 지사하면 막강한 뭐 경기도 자체 조직도 있고 반개 조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사를 유지하면서 후보가 되는 게 꼭 그 정당한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이재명 지사도 사퇴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후보가 되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선 기간에 두 사람 주장 어떤 게 맞는 건가? 김두수 총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사퇴라는 것이 이제 진정성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여부인데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뭔가의 직에 전력 투구한다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낮고 현재 뭔가 이 전력 투구하려면 저런 사퇴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이런 지사직이 사퇴하게 되면 이제 보궐선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로 사퇴를 해서 곤욕했던 경우가 2012년 경남도지사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직을 딱 2년 하고 2년 되는 그 첫날 사퇴를 하면서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그 이후에 후보도 안 됐고 홍준표 지금 이제 후보가 경남지사를 연이어 2번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지지 세력들로부터 엄청난 지금까지 이제 그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궐선거가 연동돼 있다면 바로 사퇴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퇴를 안 하고 해서 그냥 유지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분 다 보궐선거는 없기 때문에 사퇴를 해도 되지만 원희룡 지사는 사퇴하는 것이 자기의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는 현재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가 이제 여권 내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좀 다르게 나오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요 뒤에 토론에도 연결돼 있겠지만 이제 그 기본소득 문제와 재난지원금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지사직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사퇴를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 지사직 사퇴하는 것도 나름의 정치학이 있군요. 신성범 의원. 원희룡 지사는 7년 했습니다만 지금은 던지고 배수의 진을 쳐야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다. 이 결기도 보이고 자기 뭐랄까 있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야 뭐 서두를 것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유 있게 오히려 공직의 자세는 모름지기 사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겁니다라고 두 사람의 특징과 처한 위치에 따라서 자기 스탯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정계남 실장. 정답은 아닙니다만 공직선거법상 현역 지자체장이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자 하고자 할 경우에 사실은 90일 이전에 사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12월 9일까지 사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법상에 분명히 명문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원희룡 지사가 소위 책임 행정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제기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좀 정치 공세로 비칠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요. 이게 뉴스가 되려면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고 그래야죠.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의 방역이라든지 그런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내가 대선 후보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해야 뉴스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사퇴하면서 너도 사퇴라. 이건 뭐 크게 감동을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고 안 좋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 원희룡 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나 사표 내니까 당신도 내시오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앞가림하에 급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은 던지는 이유 명분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내 양심상 두 개를 같이 못하니까 던집니다 한 건데 이재명 지사가 제가 어떻게 보면 또 과잉만 하는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 안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겨냥 안 했다고 보죠. 자신이 급하다니까 이제. 나머지 세부 패널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볼 이유는 없고. 네. 자, 그래요.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또 할 일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원희룡 지사 살펴봤습니다. 또 한 사람 야권 주자 있죠.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안철수 대표 일단은 국민의힘과 합당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합당 시한과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 무조건 합당해야 된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유는 나는 다음 주에 휴가 가니까. 국민의당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좀 섭섭할 수 있죠. 휴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휴가 잘 다녀오세요. 아무리 대표라지만 이렇게 합당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의 시한을 정하면서 나 휴가 가니까 이번 주까지 합당해라 이런 표현. 글쎄요, 압박 전술이기는 하겠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들으면 충분히 섭섭할 만도 하겠습니다. 한번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볼까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이면서 또한 마지노선입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를 당선 이후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전쟁과도 같은 합당이 될까 우려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빠른 합당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이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내린 지상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거스르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드루킹과 관련해서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대선 주자들이 제1야당에 모이고 있고 축제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지표를 살펴보시면 그와는 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 양당의 통합이 지지자의 저변을 넓히는 플러스 통합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중도 정당 하나를 없애버리는 마이너스 통합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성범 의원, 안철수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대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딴 마음, 다시 말하면은 조기 합당이라는 생각을 좀 거두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3월 달에 단일화할 때 단일화 되지 않더라도 합당 추진하겠다고 하셨던 분,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뭔가 헌신하겠다고 하셨던 본인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거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당명 변경,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자는 요구를 갑작스레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사실은 안철수 대표란 말이에요. 물론 이준석 대표와 이거 사감, 아주 그다음에 자존심 상한 이런 측면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근데 저는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계속 저렇게 제3지대론에서 안철수 대표 아직도 못 벗어나고 누군가가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한테 잘못 코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인데, 윤석열 후보도 총장도 국민에 입당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제3지대 공간이 더 넓어진다. 이 공간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오히려 시간을 끌어서 11월 달이나 이때쯤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 내지는 국민의힘, 그때 뽑힐 국민의힘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 이런 여지까지를 정치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 그 합당을 떠나서 일단 같이 가자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청와대 앞에서 안철수 대표 이전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1인 시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가서 아이고 이 더위에 참 뙤약볕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라고 한번 얼굴도 보이고 악수도 할 수도 있을 찐데, 나 다음 주에 휴가 가니까 이번 주까지 무조건 통합 안 하면 우리 버스 떠나고, 이것은 감정적으로 아무래도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이준석 대표의 은행이 안철수 대표의 심기를 여러 차례 건드린 건 사실이죠. 속값을 후하게 쳐주겠다고 말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뭐 모욕적으로 들만한 말을 했는데 인정해요. 근데 그것은 이준석 대표의 젊은 어떤 그런 기분이고 표현을 굉장히 거칠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 이 대목에서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청와대 앞에 찾아가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뭐 이렇게 악수하고 한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바뀔까?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저는 그런 자꾸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시국을 바라보는 것, 앞으로 진행될 정치의 흐름을 보는 눈 자체가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는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들어서 자꾸 들더라니까요. 글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는 안철수 대표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총장 입당하면서 배터리 잔량을 다 채워버렸거든요. 아니 배터리는 이제 새로운 배터리로 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배터리끼리 합치는 모양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김두수 총장,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당은 합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다른 배터리다. 예. 계속 그 안철수 대표를 후보로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문제의 갈등의 근원은 합당의 문제냐 대선 후보의 문제냐인데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오로지 합당 문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제3지대에서 존재하면서 자기들하고 같이 세를 모아서 가는 구상을 1단계로 했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당을 해버렸으니까 저 구도는 깨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계속 후보적 어떤 그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서울시장 나갈 때 안 한다 그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툭툭툭 던지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리더십 자체가 좀 만나서 협상하고 설득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선지자식으로 뭔가를 그냥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따르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좀 빈정이 상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뭐 어렵지 않을까. 실제 아마 합당의 과정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하고는 무관하게 흘러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또는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면 약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은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안철수 대표 보면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목적과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지지율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들 안철수 대표의 입지는 어떠할 것인가.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이 합당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모색할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상호 비방전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실적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격을 한 거죠. 나는 정말 공약 다 지켰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민주당 전라남도 도지사 때 공약 얼마나 지켰느냐 이렇게 실적 가지고 따지니까 거기에는 경기지사 했고 나는 총리 했고 닭 잡는 칼하고 소 잡는 칼은 다르다. 뭐 이렇게 또 그리고 경기도 분할과 관련해서요. 경기 북부 공약을 또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경기 남도 북도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냈고요.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서로 지금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전 국민의 88%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못 받는 12% 경기도는 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당분간 두 사람 간의 공방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길 바랬습니다마는 예.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지요. 예. 네, 상대 후보께서 예. 오히려 이쪽이 흑색 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게 마지막 발언이 되셔서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 됐죠. 개혁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깨자. 이 선의의 발언을 가지고 제가 지역주의를 조장했다. 정말 이거 황당할 정도로 답답해서. 근데 아침에 서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토론에서도 역시 똑같은 공격이 반복돼서. 첫째,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 북도 설치가 이제 불가피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낙연 대통령님이 오늘 인도 예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입장이 네, 제가 못 본 사이에 그 두 분이 제 관할 행정구역을 분할하자고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얘기하셨어요? 뭐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당장 분도를 하게 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이 더 나빠진다. 예. 자, 재난지원금 가지고 벌이는 공방도 한번 계속 들어보시죠. 경기도 시장 군수님들께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전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절반보다는 더 많이 우리 도가 부담할 필요도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이상의 가능한 선을 협의하려고 지금 이제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달리 결정을 했잖아요. 그걸 왜 경기도만 따로 나서서 부정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 경기도만 따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그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기남 실장 지금 정세균 총리는 국정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약간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군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마치 성남시장 시절에 소위 이른바 무상교복을 지급하거나 다른 지자체들의 어떤 부러움과 시샘을 받으면서까지 했던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당정청 간의 깊은 논의 끝에 사실은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또 국회 합의까지 이루어내서 결국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나는 못 받는 12%까지 지원하겠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재명식 어떤 독불장군 또는 일방통행식 리더십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캠프가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상황이다. 또 현실적으로는요. 재난지원금 문제 지금 뭐 12% 100%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만 경기도 내 시군 중에 3분의 1 가까운 시군들이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정하고 있어요. 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 요청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100% 지급하겠다고 하니 이게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부터 시작한 어떤 기본소득에서 출발한 자기 공약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포퓰리즘 행정으로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두수 총장,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저 카드를 내놓은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도 이제 지사직을 유지할 거냐, 어떤 게 옳은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얼른 듣기에는 손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만 더 준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거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대표 공약이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자기 입장에서 되살리고 싶은 건데요. 과거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모두에서 기본소득 부분을 더 쟁점화시켜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보면 1강 2중 또는 3중이었는데 2강 체제가 됐어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강 체제라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 또 뭐 언론도 이렇게 두 사람 괜찮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의 상표를 처음에는 그 대표 공약에서 조금 뒤로 돌렸다가 전면에 내걸고 한번 승부를 거는 행태를 띠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그전에도 이제 지적한 거지만 국회 내 법사위 문제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 측에 또 성명을 냈단 말입니다. 그때 문제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공박했지만 당신 캠프의 1, 2, 3위 국회의원이 다 동의한 그 사실을 너는 당신은 이걸 철회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이제 그 성명을 냈는데 그런 것처럼 국회 경험과 국정 경험에서 합의가 좀 부족하거나 합의해서 어렵게 만든 부분에 대한 좀 더 존중을 해서 뭔가를 끌고 가는 측면이 아니라 본인 거를 너무 내세우는 이런 측면에 좀 부각이 될까 봐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특실을 따져본다면 신성범 의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세균 후보 이야기 잘했어요. 이게 중앙정부와 당과 정부, 야당까지도 88%라고 합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만 12% 주겠다. 좋은데 그럼 이 돈을 누가 주냐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시도에 내려보내서 자 시장님 군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군수들이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오늘 조광한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남양주 시장의 경우는 이거는 국정 오히려 방해 아니냐. 아니 당정과 야당까지 합의한 걸 경기도만 하겠다. 나는 돈이 없어 못하겠다. 이런 원래 거죠. 거기하고는 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 또 7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시장들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럼 결국 뭐냐면은 재정 부담이 되다.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 시에는 12% 줄 돈이 작년에도 100% 주는 바람에 오히려 재정 부담이 돼서 지역 수건 사업들 그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을 못 했는데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경기도 어떻게 보면 국채 세금 가지고 생색내는 거 선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 자, 이런 논란 또 앞으로도 이어지겠죠.